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희소성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지난 시간 희소성에 이어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꺼내서 빈칸 같이 채워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먼저 합리적 선택의 단원을 배우면서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함을 인식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핵심 내용으로는 기회비용, 편익, 경제 요인,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오늘 배울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희소성은 어떤 의미였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희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희귀성이라는 것은 자원이 절대적인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반면에 희소성은 자원의 상대적인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개념이 우리가 일상 모든 대화에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 예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훨씬 더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더 높이 나타난다는 것을 희소성 개념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제 문제를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 결정의 문제와 또 생산량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분배 결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고,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서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택을 하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선택은 이렇게 모순이라기보다는 동시에 포기라는 것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희소성으로 인해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포기는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포기한 가치 중 가장 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포기한 대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A, B, C 네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할 경우 내가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나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되고 만약에 A를 선택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선택과 동시에 B, C, D를 포기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함과 동시에 B, C, D는 포기하게 된 것인데 사전적으로 선택과 포기는 반대이지만 이처럼 공작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형식적인 얘기겠죠. 이때 포기된 B, C, D 중 최상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A를 선택하기 위해 희생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회비용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은 우리는 왜 배울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단지 포기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번 단원 시간의 주제가 뭐였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비용,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A, B, C 선택을 할 때 똑같이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할 경우 A는 2,000원의 만족감을 주고 B는 1,800원의 만족감, C는 1,500원의 만족감, D는 1,300원의 만족감을 준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때 만족감이 가장 큰 것은 당연히 A겠죠? 그래서 A를 선택한다면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회비용은 C, D를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준 B, C, D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준 게 뭐죠? 당연히 1,800원이겠죠. 그죠? 1,800원에 만족받은 B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내가 선택한 A라는 가치가 2,000원이었죠? 그리고 기회비용이 B 1,800원이라고 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B의 비용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 A를 선택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한 가치가 포기한 대가, 그러니까 B보다 크거나 혹은 같을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선택은 이런 공식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보다 큰 선익을 선택했을 때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와 표현으로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어떤 소비자가 C를 선택해 봤다고 할게요. 그때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C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A, B, D 중 가장 큰 가치가 뭐죠? 바로 2,000원인 A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선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 소비자, C를 선택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는 B와 D를 선택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처럼 기회비용은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선택을 할 때에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포기한 가치 중 하나를 말하고 그 가치가 다른 대안보다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는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나가게 되면 기회비용의 측정이라고 했을 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먼저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A, B, C, D를 이제 선택할 때 지불해야 되는 거 1,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처럼 명시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반드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죠. 그것이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까 A, B, C, D의 대안 중에서 A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 그게 이제 B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가장 큰 가치. 이제 이제 그것이 만족의 크기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금전적으로 환산해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 B, C 대안 중에서 A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의 크기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비용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비용이라고 한다 하면 반대로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비용이 있어요. 이것을 엎드러진 물, 시위가 담가지는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라서 이미 지출해서
다시 해소할 수 없는 비용,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몰 비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든 예로 영화관은 예를 많이 듭니다. 영화를 보려고 티켓 샀는데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원에 가서 다시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만약 할 경우, 이 경우 난 어떻게 해야 합리적 선택인가를 따져볼 때, 일단 잃어버린 티켓 값은 지불된 거고 다시 회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어지는 선택, 영화를 볼 때 안 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출하고 회수할 수 없는 잃어버린 티켓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에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이번 요약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니, 이제 수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서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명시적 비용과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합친 것인데, 여기는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근데 좀 이게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됐지만, 명시적 비용이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들어간 실제 지불한 비용. 그러니까 아까 A, B, C, D 대안 중 A를 선택할 경우 A를 선택함으로써 지불할 비용이 있는 거잖아. 그게 명시적 비용이고, 나머지 암묵적 비용은 내가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B, C, D 대안이 있었죠. B, C, D 대안 중에서 그 가장 가치가 컸던 B에 대한 비용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적 의미로는 화폐로 지불하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편익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보다 큰 편익이, 그러니까 편익이라는 것은 만족감을 말하는데, 여기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편익, 만족감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자꾸 좀 옆으로 빠졌네요.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아직 컴퓨터가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이 기회비용을 이제 왼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편익 빼기 기회비용은 뭐보다 커야겠죠? 0보다 커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것을 우리는 또 순편익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순편익이 뭐보다 큰 값, 0보다 큰 값을 선택할 때 합리적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 들어요. 먼저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할지 고민이 되어요. 만약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여 일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만약 대학에 진학한다면 등록금은 1년에 800만 원이고 교재값이 1년에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숙사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으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내가 지불한 비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에서 이제 명시적 비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학 진학 시 발생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일단은 보게 되면 여기 등록금 300만 원이 들 테고, 명시적 비용이 실제 지불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1년 동안에 교재값 70만 원, 그 다음에 기사비 600만 원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명시적 비용을
8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또 600만 원 더하기가 되겠네요. 이게 자꾸 옆으로 빠지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제 뭐 1년이라고 하지만 대학교는 보통 4년이니까 곱하기 4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암묵적 비용을 볼게요. 암묵적 비용은 어때요? 선택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대학교 4년 동안,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들었던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음으로써 내서 얻게 되는 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였었죠?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다고 했죠? 1년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포기에 대한 가치가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2천만 원이 되고 이것을 이제 4년 이제 뭐 이렇게 4년 대학교는 4년이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이게 총 계산하면 얼마겠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하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아니, 하게 되면 뭐 해볼까요? 800 더하기 70 더하기 600 곱하기 4니까 한 1,500만 원 이렇게 정도 될 테고 800만 원, 8천만 원 정도 될 테고 1,500 맞나요? 맞죠? 1,500 곱하기 4 하면 6천만 원에서 1억 넘게 드는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것이 대학 진학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대학에 진학할 때 드는 기회비용 값이 한 1억 5천 정도라고 할 경우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아까 기회비용보다 뭐가 커야 된다고 했죠?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1,500만 원, 대학교 4년 1,500만 원 더 크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1,500만 원보다 더 적다고 할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는 게 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포기한 대의 가치, 암묵적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합리 선택하면서 고려해야 될 비용이 기회비용을 살펴봤다 하면 이제는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되어 다시 어떻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이 앞서 뭐 언급한 것 중에는 이미 엎드러진 물 또는 당겨진 시위의 활은 다시 이미 해버렸고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말이 힘드니까 좀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투입돼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영화 제작비가 무려 50억이 투입되었다고 해봐요. 이미 투입되었어요. 다시 회수할 수 없죠. 제작 과정에서 이미 50억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투입된 상황에서 냉정하게 그 영화 제작 고민을 해봤다. 이 50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대 수익은 얼마일까 봤더니 60억이라고 봤다고 해봐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사실은 이 잠깐 사이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잠깐 멈추느라고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일단 영화제사사에서 일단 50억을 투입했죠. 그리고서 그 중간에 냉정하게 그 영화제사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봤더니 기대 수익은 얼마라고 써 있어요? 6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로 드는 돈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해요? 50억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완성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100억이 되는 거고 그때의 수입은 얼마예요? 60억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가 손해인 거죠? 40억이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제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태초에 들었던 50억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총 100억의 비용이 들고 60억의 손실이기 때문에 60억이 이득이기 때문에 40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돼서 영화를 만약에 그만둔다 할 경우와 그다음 반면에
이미 지출하고 투입된 비용 50억을 고려하지 않고서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 50억과 기대수 60억만 보고선 영화를 할 경우 어느 경우에 그 손해가 더 크게 되냐면, 그걸 두 개 다 뭐 똑같은 손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첫 번째,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이 영화,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미 투입되고 회수할 수 없는 50억의 손해를 얻게 되지만, 만약에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봐요. 고려하지 않고서 영화를 끝까지 제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총 100억의 투입 비용이 들었었고, 그 중에 60억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40억의 손실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여러분이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영화를 제작 끝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50억의 손해가 있지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선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 이게 합리적 선택에서 제외하고선 합리적 선택할 때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고려하지 않고서 영화를 끝까지 할 경우에는 40억의 손실을 더 40억의 손실만 보게 되는 거니까 10억이라는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시 투입하고 이미 투입되고 다시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의미인데, 여러분 다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음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하나 더 매몰 비용에 대한 사례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콩코드라는 회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콩코드는 1969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공속 여객기라고 합니다. 콩코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 기체 결합 등등등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콩코드 개발의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이미 거의 개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했었던 이유로 계속 개발을 계속 이어나갔고, 결국 콩코드는 1976년 운행을 개시하였으나 계속 벽다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2007년 7월 콩고드의 사고로 탄원 학생백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결국 2003년 콩고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콩고드 회사처럼 이미 거액의 개발 자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개발 자금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 것은 이게 우리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 선택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몰 비용. 이미 투자되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인데,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콩코드라는 회사와 기타 이제 투자한 회사들은 이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시 본전을 찾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개발을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큰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만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이 되고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어떤 비용? 적은 비용으로 어떤 편익?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긴 한데 효율성과 같은 거예요.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거 선택하고, 또 편익이 같다고 하면 기회비용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 상황 안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그 단계를 나타낸 것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쭉 읽어보면 되는데,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선택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두 번째 대안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 검토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주어진 예산을 실제로 선택 가능한 데는 선택하는 거.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읽어보면 되니까 네 번째는 대안을 평가하고 다섯 번째 선택 실행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을 이제 부서져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만약에 핸드폰이 부서졌으니까 새로운 거 사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가 될 테고, 그러면 여러 이제 핸드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 그다음에 또 그다음 아이폰,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LG 전자에서는 이제 핸드폰 사업 철수한다고 하니까 뭐 크게 두 가지 대안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튼튼한 거 아니면 색상,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있던 것처럼 이런 대안들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는 그런 2단계에서 나열했던 대안을 평가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그걸 선택하겠죠. 그 대안에 이제 여러분들 평가 기준에 설정해 놓은 거에서 여러 대안들 중 가장 큰 어, 점수가 나오는 거, 점수를 매겼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여러분 평가에 가장 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 평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라고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편익이나 비용의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의도하거나 바꾸게 하는 것을 경제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요인의 유형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이렇게 부정적 요인으로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요인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긍정적 요인이겠죠. 해당 경제 주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할 테고, 그 보상을 통해서 편익이 증가하거나 혹은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인해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긍정적 이득, 명예 칭찬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책에는 이런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건 카트를 탔잖아요, 그죠? 그럼 카트를 다 사용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 마트 주인 입장에서는 카트가 원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아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인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트를 아무 데나 갖다 놓겠죠. 하지만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500원을, 100원을 넣고 어떤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카드를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갖다 놓겠죠. 100원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한국적인 정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정서는 큰 거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이 작은 거 안에서 민감한 부분을 많이 갖기도 해요. 가령 이제 여러분 택시 탈 때 같은 경우에 보면 택시 타게 되면 사실 그 100원, 200 올라가는 게 큰 의미 그렇게 우리 삶에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상하게 택시에 그 100원, 200 올라가는 거가 되게 아깝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00원이라는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올바른 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긍정적 유인이라고 하고, 이에 반대로 이제 부정적 유인이라는 것은 해당 경제 주체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유인. 덜 해야 되니까 보상을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전적 손실, 처벌, 사회적 비난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쓰레기 봉투를 할 수 있겠죠. 쓰레기를 뭐 이렇게 비닐봉투를 사서 거기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더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었으면 그냥 아무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어떻게 어머니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행위를,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줄이는 이제 것이 쓰레기 봉투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정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 자료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 도넛 50% 할인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 유인을 통해서 뭐 가격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긍정적 유인을 작용한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이제 확인할 수 문제는 함께 풀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S 퀴즈네요. 1번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죠? 다 포함한다고 했죠. 두 번째, 일단 지불하고 나면 다시는 회사에 쓰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이 아니었죠. 어떤 비용이라고 했죠?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했죠. 정답을 쓰고. 많은 대안들 가운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효율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무슨 선택이라고 하죠?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죠. 그죠? 마지막. 지금 선생님이 이 뒷부분이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땡땡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써 있나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 경제적 유인이 방금 했던 거네요. 경제적 유인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혹은 덜 하게끔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고, 혹시 모르는 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거기에다 빈칸 잘 채워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함께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